간밤 뉴욕 증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죠.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 굉장히 매서운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도 2% 넘게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격한 대립 양상으로 달러원 환율이 1,480원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네, 특히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 1시 1분, 미국 동부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이제 밤 12시 자정을 기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이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관세 우려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시 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인사이트에서는 관세 강행의 변동성이 확대된 뉴욕 증시 충격은 어느 정도 될지 전망해보고 결국 뜻을 굽히지 않은 트럼프의 등을 돌린 월가 거물들이 어떤 입장을 펴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머니주민 코너에서는 사그라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립, 또 보복의 재보복을 거듭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G2 간의 대립,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매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관세 발효가 시작되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사실 오늘 1시까지 이제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아니면 이제 트럼프와 중국 간의 어떤 뭔가 관세 완화에 대한 협상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죠. 예.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요. 법관세 나와도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중국 GDP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미드 싱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이제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전기차든 그리고 로보틱스든 2차 전지든 다 이제 체력이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얘기보다는 훨씬 이제 한번 해볼 만한 체력이 되어서 네. 더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삼성전자 1분기 작년 네. 실적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이제 대표주잖아요. 그래서 네. 코스닥을 빼고 나면은 네. 실제로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네. 기본적으로 인덱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좌지우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못 주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는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기대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되게 매력적인 수준이고 여기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요인이 일단 있었고요. 하나 더 이제 좀 최근에 영향을 준 거는 이제 범용 D램 가격이 좀 반등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HBM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지금 수요는 HBM을 필두로 한 AI 반도체만 있는데 범용 수요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범용 쪽에서 최근에 어떤 중국의 보조금 그리고 HBM 위주로 주로 만들고 그리고 관세 부과 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범용 공급 수급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용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랐지만 특히 이런 분기 실적에 크게 변화를 줄 만한 아주 되게 엄청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제 실적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관세만 가지고 그러게요. 드라이브되는 장세로 바뀌고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예. 바닥이 어느 정도는 막혀 있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바닥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5만 원 초반으로 보고 5만 원 있고요. 초반. 저희가 PBR 0.9배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계속 5만 원에서 6만 원 박스권 제시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6만 원 좀 넘은 적도 있지만 아직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HBM에 또 삼성이 제일 주력 캐시카우였던 D램에서 우리 시장 예상 이상의 성과를 못 보여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응집될 때까지는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좀 맴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는 관세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하이닉스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는 관세에 제일 민감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왜냐하면 민감해야 돼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출의 13% 이상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관세가 부과되면 또 삼성이 그 스마트폰에 만드는 지역의 또 50% 이상이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46% 관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 영향이 크고 그리고 범용 제품이 주로 관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범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높으면 구매를 안 합니다. 스마트폰이든 PC든. 근데 삼성의 D램이 대부분 범용 제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국에서 스마트폰 PC 구매를 안 하면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도 영향을 줘서 공급이 지금 조금 타이트해져서 가격이 오르는데 이 가격 오르는 폭이 생각보다 못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 비중이 한 45%고 D램에서 그리고 연말에는 한 50% 육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HBM 같은 경우에는 특히 AI 반도체는 조기에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서버 세트 회사들도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TSMC가 이제 어쨌든 피닉스에서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패키징까지 미국에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제일 불리하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요? 하이닉스는 사실 관세에 있어서 방어력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HBM 비중이 높은데 네. 특히 이 HBM하고 이 AI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 아마 수요가 한 80만 대 정도 되는데 네. 그 제품을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요, 사실은. 근데 반도체만 미국 밖에서 만드는데 그거는 네. 유해 조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TSMC가 피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램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유해 조향을 준다면 그리고 HBM이나 이런 관세를 높이면 결국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범용보다는 HBM이 훨씬 더 이 관세 전쟁에서도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쪽에 집중돼 있는 투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쪽을 더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예.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실적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예. 실적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진 맞습니다. 이유가 예.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하이닉스랑 연동돼 있는 뭐 ETF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 기계적인 매도가 결국 이제 하이닉스한테 좀 영향을 더 크게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은 그러면은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고 이제 연초에 항상 얘기가 됐다가 갑자기 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도체 업황은 양극화로 보셔야 되고요. AI 반도체는 한 번도 나쁜 적이 없습니다. 계속 호황이었고요. 네. 범용 반도체만 겨울이 갔다가 지금 살짝 봄이 오는 찰나였는데 관세가 이렇게 돼서 수요가 스마트폰 PC가 영향을 받으면 그 봄이 여름으로 안 가고 봄에서 맴돌다가 다시 올 4분기엔 겨울로 갈 수 있습니다. 범용 반도체는 그렇다는 거고요. AI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내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반도체니까 HBM 쪽은 계속적으로 뜨거울 예.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일단 퀄 테스트를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통과가 돼도 이제 업사이드가 예, 없을까요? 큰 물량 못 받을 것 같고요. 못 이미 다 받을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그러니까 거예요?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세팅이 끝났고 블랙에일은 그렇고 이제 뭐 일부 좀 더 수요가 많았을 때 그때는 약간 룸을 열어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블랙에일 GPU만 만드는 건 아니고 하퍼 기존 제품도 여전히 수요가 많거든요. 네. 콜을 받으면 삼성은 이제 H200 같은 그런 제품도 HBM3E가 탑재가 됩니다. 그런 제품에는 좀 룸이 주겠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콜을 받아도 올해 실적을 엔비디아로부터 내기는 힘들다. 힘들다. 예.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제 관세, 상호 관세가 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역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사실 보니까 이제 석탄 확대 행정명령 서명했잖아요. 이것도 예. 뭔가 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이제 대비 차원이다라고 예, 하면은 예. 분명히 AI 쪽에서는 이제 예. 그런 HBM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전력에 대한 뭐 공급은 타이트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법상으로 요즘은 좀 핵심 냉각이랑 새로운 공법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AI 반도체를 전략 물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만은 반드시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TSMC를 좀 압박을 해서 TSMC가 공장을 6개 짓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저 짓는 속도가 생각보다 안 빠르면 아마 관세를 세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타겟은 TSMC라고 보셔야 되고요. TSMC. 예, 왜냐하면 TSMC가 만드는 그 4나노 이하 제품은 사실 미국 AI 반도체를 뭐 미국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확장될 수 있어요. 스케일업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우주 항공으로 갈 수 있고 약간 스케일 다운을 하면 전장하고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그 공장은 미국에 반드시 가져가야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부터 지금까지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반도체를 중국이 따라오는 이제 업체들이 계속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예.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일단 중국은 중국 따로 자기만의 그쵸. 이제 존에서 플레이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중국에 들어가는 추론 칩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가 지금 직접 많이 관여를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세워지는 그런 추론 데이터 센터는 아마 중국산을 가능한 쓸 거고요. 근데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아메리카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AI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중국은 9%거든요. 9% 되는 중국 시장은 중국 칩을 쓰고요. 나머지 전 세계는 이제 미국산 반도체로서 할 거고 지금까지 설계를 미국이 했다면 이제 생산까지 아메리카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전략 물자로 저는 미국은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AI가 이제 국방이나 이런 전략 물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예. 이제 그게 합쳐지거나 협의가 될 가능성은 되게 어려운 중국한테 상황인 그것까지 거죠?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국 스스로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고 다만 이제 생산 수율이랑 그다음에 제품의 성능은 떨어집니다. 중국에서 이제 AI 칩을 만들면 공정 자체가 5나노를 적용하더라도 이게 수율이 안 좋아서 많은 칩이 못 나오고요. 두 번째는 5나노로 하는 게 현재까지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미국이나 TSMC 이렇게 하는 거는 2나노 시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GPU의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중국은 그 정도로 일단 하는 거고요. 근데 향후에는 또 기술 혁신을 해서 중국형 EUV를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기는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면 어느 정도면은 캐치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상하기 예상하기 되게 어려운 힘듭니다. 상황이죠. 5년 안에 할 수도 있고요. 영원히 못 할 수도 있고요. 영원히 못할 수 있는 예, 건가요? 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뷰를 갖고 계세요? 저희는 올해는 이제 양극화가 되긴 하지만 양극화. 2025년은 일부 간세 부가 다양한 리스크가 있지만 또 일부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의 속도 조절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예. 다른 데가 더 살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사면 서버린 AI가 더 사버리고 예. 예를 들면 스타게이트에서 올해 살려는 것만 GPU 40만 개거든요. 그리고 텔코들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한국도 네이버도 투자를 하고 예. 되게 마이너한 수요에 있어서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서버린 AI 그다음에 통신사 기업들이 GPU를 구하고 싶어서 안달이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일부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가 투자 속도를 조절해도 다른 데서 그 이상 살 거기 때문에 네. 올해 수요에 대해서는 AI는 저는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세라는 건 단기적인 이슈인 거고. 단기적인. 예, 어차피 협상을 할 겁니다. 간세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레이트 자체는 생각보다 높을 수는 있어도 그것도 네. 그 새로운 뉴노멀에 적응하면 아하. 되는 거고요. 반면에 AI는 장기적인 비전이죠. 예.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기업이 아니면 전체적인 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거라 저는 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소프트뱅크 주도해서 3군데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상당히 우리나라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은 다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AI 투자를 위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 또 잘 돼요, 그게. 예. 충분히 이제 펀드레이징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결국 이제 투자 집행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을 빼고 난 나머지로 생산성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게 어느 정도쯤 된다고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예, 그거는 정말 기업마다 다르죠. 다양한 이견이 있고 AI를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고객으로 갖고 있으면 아마 갭은 좀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서두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롱텀하게 이제 생존하느냐의 게임이고 아니면 성장하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내후년까지는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네. 계획돼 있는 게 내후년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AI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예, 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이 중요한데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나오는 하반기에 나오는 제품은 작년 초에 만든 제품보다 작년에 이제 80GB 들어갔거든요. GPU 하나당 네. 지금 288기가 들어가고요. 2027년 하반기에 들어간 루빈 울트라는 1024바이트, 즉 1테라바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배가 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약간의
올라가는 곡선은 조금 변화가 있더라도 워낙 탑재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는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땐 가시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이제 레거시 쪽하고 그 HBM이라든지 이제 GPU 쪽을 좀 분리해서 봐야 예, 된다라는 저는 거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AI 산업은 이제 개화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다른 전문가분을 모셨을 때는 산업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예, 예. 이게 주가라는 건 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예. 좀 많이 예.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 때문에 떨어진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거는 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저는 같아요. 되게 그분 의견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성장성은 미리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미리 간 거죠. 다만 이제부터 2로 가는 거는 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주식이라는 게 이제 트레이딩도 또 중요하거든요. 아, 트레이딩. 예, 저점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저점을 잘 잡은 조건은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든 하이닉스든. 그럼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별로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 덜 빠지는 게 컨센보다 상해서 덜 빠지는 거거든요. 아, 예상치보다, 예,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엔비디아든 하이닉스든 시장 예상보다는 실적은 아마 매분기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선반영했다라도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힘은 더 많은 걸 확인하려고 하겠지만 네. 하단에 있어서의 그 지지력은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전략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은 사람은 또 오래 기다리면 됩니다. 아, 그 뭔가 하반 경직성이 확보된 예. 상황이다. 예. 근데 관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베트남이랑 미국이랑 이제 관세 부분을 해결해 주면 애플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예. 또 이제 하락하는 요인들이 결국 베트남 이슈가 제일 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합의가 되면은 그러면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리바운드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애플은 가능합니다. 애플은 애플은 가능해요? 아이폰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은 갤럭시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삼성 이익에 있어서는. 1분기는 영향을 차지했지만 그건 반도체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네. 정상적인 조건에서 스마트폰은 그렇게 삼성 이익에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지금 1분기에 좋았던 게 스마트폰이 좋았다라고 이제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디램 쪽이 나빠져서 돋보이는 것 뿐인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분기는 S 시리즈 1월부터 파니까 1분기라도 좋아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절성이라고 봐야지 네. 펀더멘탈 체인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펀더멘털 체인지로 보면 안 된다. 예. 혹시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사실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좀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뭐 지금 보니까 시간에서는 $100 하회에 지금 예. 어떤 종목이 매력적이에요? 저는 엔비디아, TSMC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도 괜찮은 것 SK 같고 하이닉스. 그 세 개는 삼각편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뭔가 직접적인 밸류 체인이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예. GPU를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GPU 생산을 TSMC가 하고 HBM을 넣고 그걸 패키징을 TSMC가 하니까 예. 그 세 개는 뭐 같은 파트너라고 봐야죠. 그러면 결국 AI는 계속 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하드웨어는 간다고 보셔야 돼요.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간다. 예.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제 수익화되는 거는 예. 나중 문제인 거고. 예, 그리고 아직은 그걸 찾아가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투자는 단계고 그리고 투자는 그 투자 주체가 다양하다는 걸 시장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만 보는데 빅테크의 비중이 크죠. 물론 네. 한 뭐 60, 70% 되는데 나머지 애들이 점점 이제 비중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차이나는 아니고요. 국가 단체, 통신사, 기업들이 또 일반 엔터프라이즈 대표적으로 테슬라든 애플이든 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많이 하거든요. 테슬라가 5만 개의 GPU가 있었다면 이제 20만 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 그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게 다 수요거든요. 그런 수요는 다 빼고 그냥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면 투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다 모아보면 결국은 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 AI를 네. 그 수요를 조금 더 창출해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 GPU 숫자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매를 조금 적게 해도 나머지 애들이 사가는 GPU 숫자가 더 많고요. 네. 그 GPU 옆에는 저희 HBM이 붙겠죠. 그래서 예.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뭐 올해는 걱정할 건 없다. 실적은 주가는 좀 다른 변수라고. 주가는 제가, 좀 예. 주가는 선반영했고 막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처럼 이 관세 때문에 빠지면 예. 약간 과매도 돼 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적 대비해서는. 네, 지금은 사실 이제 기계가 파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ETF든 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상품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게 마진콜이 들어오면 그렇죠. 뭔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예. 기계적으로 팔 때는 어떤 형태로든 펀더멘탈보다 감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협상을 대표적으로 일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국이랑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룸이 생기는 걸 알면 그때 시장은 회복이 되겠죠. EU 쪽도 그럴 거고요. 물론 중국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높은 수치를 던져놓고 협상하는데 일단 동맹국이라고 또 미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반면에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 일본하고 한국부터 협상했는데 룸이 생겼다.
그러면 시장은 리바운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한두 군데가 이제 협의를 잘 하고 나면은 나머지들도 따라서 올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제 트리거되는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따 결국에 최종 관세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가별로 기업별로 대응 전략이 나올 건데 지금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냥 지르기만 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 협상하는 과정이 조금 합리적인 수준이고 대응 가능한 수준이면 빨리 회복할 거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회복하는 속도는 좀 늦겠지만 또 어느 시점에는 적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애플 관세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거라고 이제 막 매수자들이 가서 애플 폰을 막 사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예, 사재기를.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1분기, 2분기 쪽도 오히려 소비나 이런 쪽은 지표들이 좋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 관세가 풀려도 이미 다 사버렸으니까 갑자기 이제 소비 절벽으로 떨어지든지 뭐 실적 절벽으로 떨어지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 6개월이나 이제 9개월 정도로 보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지금 빠진 정도를 가지고서 리바운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결국 실적이 나올 때쯤 돼가지고는 나빠져 버리면 반등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얼마만큼 샀는지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뭐 샀다는 그 숫자가 전체 아이폰에서 얼마 비중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 파는 물량도 그렇게 물론 뭐 애플이 전 세계 파니까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숫자로서 한번 나중에 점검이 필요한 숫자가 거. 나와야 예. 그리고 한다. 아이폰은 원래 지금은 원래 안 팔리는 시기예요. 그렇죠. 신제품 나올 때 사실 누가 맞아요. 지금 삽니까? 예. 지금 샀다고 하는 그거는 약간 좀 좀 이렇게 오도하는. 일부가 짐소봉도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그럴 수 부분은 있겠네요. 추후에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2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됐습니다. 오늘 2%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228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2.8%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63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2,900원, SK하이닉스도 2.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16만 5천 원, LG 에너지솔루션도 2.5% 하락 예상되죠. 지금 종가는 30만 9,500원에 형성될 걸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3.7%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96만 6천 원, 현대차도 0.4% 하락 예상되고요. 기아는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기아 지금 예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가 84,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보합권 예상되죠. 셀트리온 곧 의약품 쪽에도 이제 상호 관세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좀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5.8%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5만 3,6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5% 내림세 마감 예상되고요. KB금융은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종가 7만 1,2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낙폭이 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의약품 관세가 곧 부과될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알테오진이 4.3%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는 34만 5천 원. 그리고 HLB도 6% 하락 예상되죠. 이 가운데 2차전지 쪽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각각 1%에서 5% 하락 마감 예상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1천 원이고요. 휴젤이 6%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30만 6,500원, 클래시스도 4.5% 하락 예상되고요. 종가는 5만 3천 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삼천당제약 12% 급락, 지금 종가가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14만 6,400원, 이가캔바이오도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코롱티슈즈는 1.5% 상승 예상됩니다. 종가 42,05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감까지 한 5분여가량 남은 상황인데 뭐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뭐 관세 때문이에요. 지금 관세. 예, 네. 지금 뭐 시장에서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도 좀 굉장히 좀 낮아진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지난 이틀 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락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고 있을 때 다시 루머가 나오면서 급등을 시켜서 이 관세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줬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오픈을 할 때 결국은 이제 3%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해결이 되는가 싶었는데 결국 이제 중국 관세를 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버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TF나 아니면 패시브 펀드들 같은 경우에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거나 청산 물량이 나와서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시장이 얇아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적고 파는 사람도 적을 때 조금만 물량이 나도 기계적으로 쭉 밀리는 부분.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의 영향도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예상하기 되게 어렵지만 경험상 4월 9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니까요. 뭐 네. 최소한 한 달 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이번 달 내 예, 정도에서 이번 달 5월부터는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시작을 딱 하면은 뭔가 이렇게 바뀌는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냥 아까 협상했던 협상. 예, 그 레이트가 생각보다 아, 감내할 만한 수준이면 그때부터 반등을 할 거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네 하면 좀 조정이 좀 조정을 있을 더 수 길게 하고 예. 그러면 결국은 그냥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그냥 관세 협의되는 레이트 가지고서 결국은 예. 움직일 거라고 볼 수밖에 예. 없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관세를 높이는 거 이유는 뭐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을 어쨌든 네, 중국 성장 못하게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전략 물자 같은 그런 핵심 반도체는 뭐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려고 관세를 높이는 것도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뭐 결국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좀 그런 일반적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결국 관세 이렇게 했다가 많이 풀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관세를 좀 유지할 거고, 어떻게든 미국에서 만드는 게 도저히 이거 의미가 없는 제품은 관세 높이는 척 했다가 다시, 왜냐면 그럼 미국 국민들이 힘드니까. 예,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우리가 보이는 거에만 너무 민감하게 믿지 마시고요. 네. 협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결국 미국 국민들을 더 이대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만들게 하고 못 만드는 거는 사와야 되니까. 관세를 거의 안 부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보호무역 했듯이 예. 자기네 미국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예.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예. 거죠. 그러면 그리고 전략 물자는 미국에서 만들기 힘든 거는 어떻게든 만들게 하려고 뭐 TSMC 같이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만들 수 있게 관세를 높일 거고, 못 만드는 거는 이제 관세를 낮추겠죠. 그 관세를 올린다는 말을 바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시장이 안정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관세 뉴 노멀이네요. 예,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면은 예. 그 이제 감내하는 수준이 되는 거면은 예.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재평가 받는 예, 거고. 그래서 어차피 예. 미국 소비자들이 비해 안 보게 할 겁니다, 결국.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다 피해 보기 때문에 이건 정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완화시킬 거고, 그거만큼 주가는 반등하겠죠. 혹시 센터장님 반도체 섹터만 여쭤봐야 돼요, 저희? 아니 그렇게만 하면 편합니다. 제가 좀 반도체를 오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래요? 매크로도. 근데 지금 반도체가 기본적으로는 AI에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예. 그리고 실제로 AI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다, 아니다, 과투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AI가 계속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대부분 다 하는 예.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제 트리거되는 포인트들이 어떤 프로덕트가 있을까? 보통 이제 뭐 휴머노이드도 있을 수 있고 예. 이제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쭉 있는데 예. 그런 거에서 뭔가 이제 수요처가 확 늘어나야 더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들도 예. 어떤 프로덕트가 있을까요? 올해는 일단 서비스 쪽에서 AI 서비스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체하는 AI 서비스가 인간이 개입 안 해도 알아서 AI가 다 처리해주고 저희한테 토스해주고 판단하게 해주고, 그게 이제 확장이 되고, 그걸 갖춘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가 많이 나는 시간이 향후 5년간이 될 것 같고요. 5년 뒤에는 이제 우리 젠슨왕이 늘 얘기하는 피지컬 AI, 피지컬 정말 AI. 물리적으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사실 자율주행에서 어쨌든 운전을 대체해 주는 그쵸. 거잖아요. 네. 로보틱스는 이제 사람의 노동력을 좀 대체해 주는 거고, 그런 게 뭐 우리 젠슨왕처럼 5년 내에 많이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5년 내에 올 것 같지 않으세요? 5년 내에 많이는 안 보이고 조금씩은 보일 것 조금씩은 같아요. 보일 우리가 지금도 어디 식당 가면 우리 카트, 카트 로봇 로봇. 카트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네.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의 5년 뒤에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더 많은 세월 뒤에는 정말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당장은 AI 에이전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할루시네이션이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서 결국은 이제 자기만의 데이터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모든 이제 서비스 자체를 자기네 회사가 다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오픈 AI나 이런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걸 쓰는 걸로 해결이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다 쓰고 싶은 사람은 큰 기업일 거고요. 네. 난 AI 아무것도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줘. 그런 맞춤형 솔루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지금 준비하는 추론 서비스들이 보면 네. 예를 들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 거를 뺏겨줘. 그것까지 해주는 서비스들이 되게 맞춤형입니다. 처음부터 LLM까지 다 구축해줘. 아니면 죄송한데 세상에서- 저희가 그 얘기를 마감 상황 확인해보고 좀 더 이어가 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감합니다.
네, 4월 9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관세의 영향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경계성 매물들 좀 많이 출회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됐습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커요. 사실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개장하고 나서 상승 출발했던 시장 상황이 또 급격하게 상승폭 축소해 내면서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제 미국 현지 시간 동부 시간 기준으로 자정을 기점으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제 발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증시 지금 많은 영향을 받았던 모습이고 오늘 양시장 마감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7% 떨어졌습니다. 2294포인트. 결국에는 2300선을 좀 하회한 채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2% 하락했습니다. 64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가 53,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2.6% 떨어졌습니다. 16만 5천원. LG에너지솔루션도 1.2% 하락했습니다. 종가 31만 4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내림세로 종가는 99만 2천원. 현대차 0.6% 하락했습니다. 17만 8천원이고요. 기아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기아 종가는 83,800원, 0.5% 하락했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졌고 셀트리온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죠. 5% 하락했습니다. 15만 4,5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결국에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오름세였는데 상승폭 반납한 채로 1%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가는 69만 1,000원. 네이버도 1.5% 떨어졌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3.6% 하락하면서 종가 34만 7,500원. 에코프로비엠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HLB가 5% 하락했습니다. 종가 52,700원, 에코프로 3.7% 내림세, 종가는 47,8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24만 2천원이었고요. 휴젤 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가 30만 9,500원, 5% 하락 마감이네요. 클래시스가 4% 내림세로 종가는 53,200원. 코롱티슈진 올랐습니다. 1.8% 상승하면서 42,1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천당제약은 12% 넘게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14만 6,400원, 리가켄바이오 1% 하락했습니다. 수급 상황 오늘 오른 섹터는 보니까 관광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피팅 쪽, 조선 쪽 이런 쪽 섹터가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 마감한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9,396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기관 704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개인은 836억 원 순매수, 외국인 967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193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선물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은 이미 8,000개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자, 환율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0원 90전 상승한 1,484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환율 자체, 그러니까 원화 가치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위안화 가치도 지금 보면은 1년 5개월 내 최저치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환율 가지고 다음번에는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 비관세 장벽이라면서요. 이제 문제를 또 다음번에 그걸로 만들 것 같아서 그러게요. 좀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센터장님이랑 얘기하던 부분 얘기를 해보면 그 ETF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상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쏙3나 이런 거 같은 이제 ETF를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내 반도체 ETF도 있고 그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중소형 반도체 ETF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니까 이제 보통 ETF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돼 있는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업황은 그렇게 좋아지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 중에서는 조금 보수적이지만 급하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지금같이 이런 관세 때문 굉장히 많이 빠지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형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 지금은 사실 ETF도 빠질 때 엄청 빠지더라고요. 하루에 그죠. 10% 이상 네. 빠지고 맞아요. 하니까 개별 종목보다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관세 영향에서 조금은 방어력이 있는 기업도 있고 방어력이 없는 반도체주도 있는데 ETF는 다 담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어력이 있는 반도체주를 개별적으로 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ETF보다는 개별적으로
관세 영향이 적은 종목을 예. 골라서 사야 한다. 예, 둘 다 낙폭이 강한데 네. 하나는 진짜 영향 받는 애들도 다 맞고 다른 하나는 억울하게 빠진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런 기업 사는 게 지금은 좀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체인 SK하이닉스 이런 개별 예. 종목을 좀 사는 예. 게 예.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빠졌다. 예. 아니 지금 우리 PD가 왜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이렇게 빠졌냐고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네, SK하이닉스였어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많이 팔았네요. 네, 예. 뭐 수급 앞에 장사 없고 현대차 여쭤보면 안 될까요? 기업. 아니 뭐 제가 저희 담당 연예대가 있지만 그래도 간단한 답은 제가 드릴 네,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 예. 그 정의선 네. 회장이 네. 결국에는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예, 예. 근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투자한다는 건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건 당연히 관세가 안 붙는 거고. 네, 예. 근데 여전히 지금 뭐 멕시코에 거점이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수출하는 자동차도 결국엔 관세가 부과될 텐데. 네. 그럼 현대차나 기아는 실적 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도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공장이 일단은 기아는 조지아에 있고 네. 현대차는 엘라바마에 있으니까 예, 또 예. 이번에 새로 짓는 메타 우리 랜드도 또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 합치면 한 150만 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일부만 이제 다른 아. 나라에서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오늘 뭐 주가도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긴 네, 상대적으로 했어요. 다른 완성차 외국 완성차 회사보다는 좀 방어력이 있죠. 기존에 이미 현지화된 공장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방어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아니, 오늘 주가만 봐도 그러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주가 가격이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삼성전자 덜 빠지고 현대차 덜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너무 많이 빠지고 이런 상태들이 결국 네. 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슈가 계속 됐던 게 이재용 회장이 자리를 비워서 좀 그랬는데 이제 복귀를 했다. 그리고 복귀해서 또 시진핑도 만나고 오고 또 이제 뭐 정치권도 만나고 있다. 이 부분이 결국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를 자꾸 이제 의문을 남기는데 이제 센터장님은 어떻게? 근데 사실 삼성한테 중국 중요하죠. 중국에 랜드 프레시 공장도 있고 네. 그리고 중국 고객들이 또 삼성 반도체도 많이 구매하고 그리고 향후에 또 중국이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랑 로보틱스 네. 이런 쪽에도 하여튼 반도체가 많이 탑재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본 것 같고요. 뭐 이런 변화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에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여튼 중국 매출액이 한 63조 정도 되거든요. 연결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 3배 많죠.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하니까 뭐 그런 면을 같이 터치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한 작년 같은 경우에 35% 늘었고요. 뭐 하여튼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는 못 하겠지만 거기도 이제 매출액이 작년에 22% 늘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고객들이 또 반도체 주요 수요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수요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행사는 원래 정기 행사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너무 이제 확대해서 해버리면 좀 저희가 앞서갈 것 같아가지고. 앞서갈 것 같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딥시크 이후에 중국의 지금 반도체라든지 AI 쪽 그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뭐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예. 하드웨어보다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뭐 최근에 MWC를 갔다 왔는데 중국 기업이 직접 그냥 거의 다녀오셨어요? 바르셀로나를 중국 기업이 다 채웠습니다. 한국 그 기업들 보이지 정도예요? 않았고요. 그 중심에 하웨이가 있었고 예. 샤오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중국 기업들이 뭐 프리미엄 제품마저도 이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좀 견제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중국이 아니더라고요. 2025년에 중국은 훨씬 체력이 보강된. 예. 그래서 상당히 겁 별로 안 먹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견제한다고 근데 과연 의미 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번 관세도 네. 중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수출 비중보다는 지금 내수 살리기에 네. 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전체 중국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미드 싱글이니까요. 예. 예. 그럼 그 정도면 뭐 해볼만 하죠. 붙어볼 만하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중국은 또 요즘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도 면제해주고 우리가 알던 중국보다는 훨씬 다정해졌잖아요. 다정해요. 그러면 우리 이유나 이런 쪽도 중국이랑 친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중국한테 불리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친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친해질 가능성도 한중일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는 결국은 미국이 오히려 고립되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사실 일본 기업들이 중국 엑스포저가 높지는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주로 동남아나 나머지 지역이 일본은 많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에 좀 비중이 높고, 일본은 사실 중국에 뭐 물론 일부 제품은 중국에 여전히 뭐 반도체 소재나 이런 쪽은 좀 팔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 대비 중국 비중이 일본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은 이제 좀 미국 쪽에 좀 미국에 더 붙어 있는 밀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밀착하다. 봅니다. 예.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러면 이제 히토류 부분이 이슈가 됐을 때는 반도체 산업 자체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뭘 하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히토류가 이제 2018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쵸. 뭐 최소한 이게 뭐 아주 장기적으로 중국이 통제를 하면 모를까 한 뭐 6개월 정도는 다 대응 전략이 여러 개 국가 다변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뭐 중국이 정말 몇 년 동안 그냥 안 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단기적인 거는 어쨌든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도 한번 소재 수출 규제도 경험했기 네, 때문에 있었죠. 여러 번 뭘 당했는데 그 아무것도 없이 대비 안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인 거는 좀 대응 전략이 있는데, 아주 길어졌을 때 히토류도 그래서 뭐 국가별로 좀 다변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거는 재고를 처음부터 길게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세 방어력이 있는 섹터는 그래도 조금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선 쪽 볼 수 있잖아요. 네, 조선 예, 뭐 간밤에 기계 뭐 예.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대행 전화했다면서요, 트럼프랑. 예, 그래서 미국에서 대응 못하는 거는 뭐 조선 간세 쪽. 많이 해봤자 미국만 힘드니까 그쵸. 그건 뭐 딱 매력적으로 해주고요. 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될 거는 또 높이고, 그리고 만들기는 힘들어도 반드시 필요한 거는 또 높게 할 거예요. TSMC처럼. 예. 아하.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는 유연해질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의 문제인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예. 시간을 길게 좀 가져가면서 보면은 지금 예. 현재 이렇게 패닉된 상황들은 어느 정도 예. 안정화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키 드라이버는 결국 관세 부분인 거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예. 이제 어떤 파트가 반도체에 있는 이제 종목들 중에 관세 영향력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가 많아서 아. 일단 직접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네. 10% 이하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스마트폰 PC에 탑재돼서 나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미국 수요에 영향을 받을 거고, 관세 때문에. 네. 두 번째는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높게 안 할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아니 미국에서 뭐 어떻게 만듭니까? 그 많은 물량을. 그렇죠. 중국이든 인도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그게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라면 오히려 범용이 더 영향이 받겠지만, 결국 그 부분은 이제 미국 사람만 스마트폰 PC를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교체 주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 하여튼 행정부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만 비싸게 사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유연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아무리 관세가 높아도 그 많은 1억 1천만 대의 물량을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스마트폰 만들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버는 연간 미국에서 수요가 한 80만 대니까 그거는 지금도 이미 만들고 있는 캐파를 갖고 있거든요.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그래서 서버랑 스마트폰은 또 분리해서 봐야 되고, 스마트폰은 범용 반도체고 서버는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AI 반도체고. 예. 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보는 전략이 좀 초과 수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좀 포트폴리오 전략 좀 여쭤볼게요. 주식 하시는 분들, 미국 그동안 시장 상승 이끌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우리나라 주식 어떤 쪽 비중을 높이면 좋을지, 또 주식과 채권 중에서는 또, 왜냐면은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지금 뭐 장기물 국채 수익률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채권도 되게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예, 뭐 채권도 저는 장기적인 투자는 되게 매력적일 것 같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주식이 이런 뭐 좀 이슈 때문에 급하게 빠진 거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매력적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한국이 최근에 좀 덜 빠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별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근데 미국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단기적으로 매력이 있을 것 매력적이. 같습니다.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이 매력적이고 주식이 매력적일 수 있고. 길게 봤을 장기적으로- 때는 채권이랑 한국도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해서 말씀 주시니까 예. 확실히 좋네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반도체 부분이 우리나라를 견인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반도체랑 자동차랑.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무너졌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경기 자체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주잖아요, 거의. 예, 그래서 바닥은 좀 막힌 것 같지만 업사이드가 너무 이제 다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제 삼성전자를 팔고 뭐 다른 걸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6만 5천 원 넘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만 5천 원 넣으면은 팔고 다른 걸 가라. 그게 맞을 것 차라리 같고. 그 기회비용을 고렸을 때 더 좋을 수 있다. 굳이 뭐 바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바로 그러니까 저는 바뀔 뭐 것 같지는 회사의 체질이 아니라 삼성이 만드는 HBM이 이제 의미 있게 숫자를 들어가면.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고객들도 다 공급선 다 계약해놨는데 갑자기 삼성이 들어왔다 해서 이거 캔슬하고 넣어줄 수 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성과가 좀 숫자로 나오려면 뭐 내년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그 정도 가면 이제 좀 체인지하는 것도 스위칭하는 것도 좋고요. 안 급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안 급한 분들은 뭐 배당 받으려고 버티면 되죠. 뭐. 배당 가르면서 버티기.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버티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애프터마켓 시황입니다. 대체거래소 출범 한 달째 거래 대금이 29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종목이 완전체로 거래된 한 주간 거래 대금은 전체 거래 대금의 17%에 달했는데요. 지난달 4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거래 대금은 정확히는 29조 3,035억 원입니다. 대체거래소의 전체 시장 비율은 6.5%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출범 초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정됐던 제한 기준인 전체 거래량의 15%, 그리고 단일 종목 거래량의 30% 기준도 넘어섰습니다. 6개월 평균 기준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지만 한국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거래소에 대한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지금 국내 증시 자체에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기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은 맞죠. 오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대체거래소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앞서 프리마켓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요즘 뉴욕 증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3.5% 정도 하락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역시 1.37% 떨어졌는데 프리마켓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0.9%와 2.0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어지는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흐름 보일지 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개장한 애프터마켓 코스피 상장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 순이 아니라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역시나 정규 마켓과 동일하게 삼성전자 0.37% 약세 보이면서 53,300원에 SK하이닉스는 어제 같은 경우 17만 원 선을 좀 탈환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애프터마켓 시작과 동시에 2%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6만 5,100원
6원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0.31% 하락,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0.50% 떨어지면서 17만 8,300원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파랗게 물든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3.61% 떨어지면서 34만 7,500원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0.42% 상승, 에코프로는 3.52% 떨어지면서 에코프로 형제의 주가 등락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HLB도 5.7%대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52,600원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62% 상승으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애프터마켓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메인 마켓의 변동성이 그대로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과연 애프터마켓 끝까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왜 자기 전에 보면은 분명히 상승세였는데 깨어나서 보면은 다 하락하고, 그죠. 변동폭이 뭐 7, 8% 왔다 갔다 하고 그렇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끝날 때 올라갈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기 전에 3%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드디어 네. 맞췄다. 그러고서 잤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르죠. 마이너스로 다 돌아가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역시 시장은 굉장히 너무 변동성이 심해졌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예상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여기에다 거래량은 지금 폭증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혼돈 상태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와중에 이제 사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높죠. 근데 돈 번 데가 있더라고요. 네. 거래소. 네. 오늘 보니까 특히 가상자산 쪽도 이게 변동이 굉장히 크니까 뭐 페닉셀에다가 저가 매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니까 뭐 하루에 5천억을 벌었대요, 거래소가. 지금 그렇게 치면 또 주식도 마찬가지로 거래소는 지금 거래량이 급증하니까 거래소만 돈 버는 격이에요, 지금.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래소를 사야 되나요, 그러면? 거래소 관련주.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거래량 폭증하고 변동 크고 거의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시장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가까우시니까 먼저 질문해 주세요. 실제 저희가 관세에 대해서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관세 얘기 말고는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네. 한 달 전만 해도 AI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갑자기 관세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는 상태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변동이 관세 때문에 심한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관세는 수단인지 목적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관세 협정과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행동 자체가 저는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여기인가 아니면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출발점인가 이걸 하나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선거 일정입니다. 중간 선거요. 그렇죠. 중간 네. 선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 이거는
어떤 정당이 선거에 나가도 참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예. 트럼프 정당이 뭐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 집권부라고 해서 공화당 망하는 건 난 아무런 상관없어 이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2019년에 있었던 2018년에 있었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서 그 다음 트럼프 남은 2년의 임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에도 반드시 공화당이 이길 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럼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중간 선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둔다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도 좋아지고 네. 다들 그래도 저렇게 한번 소란을 피더니 우리가 살기 좋아졌고 미국의 강국 여전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다면 트럼프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길어야 1년. 기런이 1년 안에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네. 관세 정책이 이게 최종 목적지라면 1년 안에 협상 다 하고 깔끔하게 뭐 무역 수지하기 위해서는 뭐 무관세 정책 만들고 하면서 1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관세 정책이 이제 출발점이라면 네. 되게 촉박한 거죠, 시간이. 그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수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을 세게 흔들수록 협상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래서 판을 세게 들고 여러분 혼란스럽고 도대체 뭐고 또 중국 관세한다더니 또 50% 올려서 세상에 100%를 넘는 관세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이런 것들이 판을 지금 세게 흔들면 아무리 트럼프를 언론에서는 좀 너무 바보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책을 보면 저는 또 아트 오브 딜이라고 하는 이 거래의 기술 이런 부분은 그냥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트럼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일국 체계의 이 강력한 대통령이 막 이렇게 판을 흔들어 버리면 네. 뭐 도박한도 아니고 받고 50 더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저희 투자자분들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러네요. 배경에는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랑의 패권 전쟁이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패권 전쟁인데 과거와 같이 패권 전쟁에서 예를 들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패권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 이후의 패권 전쟁이라든지 또는 소련이 망한 이후의 패권 전쟁은 대단히 쉬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으로 볼 때는 37조라는 국가 부채라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올해만 해도 9.2조라는 사실 9조를 단기 채권을 상환해야 되고 정말 이런 부담들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지만 AI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웬만큼의 성적을 갖고 있지 과거처럼 미국이 기업들이 세계를 막 수출하면서 지배하던 이런 시절이 끝나가고 있고 네. 오히려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니 여기서 어떤 한 판을 내야 될 것도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투자자들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미국 AI 기업들에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종의 소망서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중국을 이기면서 AI 패권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AI 행동 주체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 빠르면 5월 말, 네. 늦으면 6월 초 정도에는 미국이 정말 거대한 AI 산업 정책을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예상되고 있고 정가에서도 예상되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미국이 이 관세 이 정도의 상황이면 데이터 센터도 지금 막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부품도 3분의 1이 중국산이고 뭐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AI 정책을 발표한다는 게 또 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큰 틀의 흐름들은 구체적으로 각국의 정상들이 사인하는 뭐 신플라자 협정이라든지 이 트럼프 별장에서 하는 이러한 네. 사인은 좀 늦어질 수 있더라도 전체적인 정리는 끝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관세의 혼란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한 2개월 정도, 4월, 5월 정도가 관세 혼란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중국은 그래도 버텨낼 만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수출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미 내수에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확실히 딥시 그때 우리가 느꼈잖아요. 네.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이제 아닌 거잖아요. 네. 예, 그럼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중국이 뭔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은 또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 것은 중국 외에 흔히 말해서 저항하는 집단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가장 강력한 저항 집단은 중국하고 유럽연합이죠. 예, 예. 근데 유럽연합이 우선은 중국한테 미국이 하는 행동 보고서 슬쩍 우리
처음에 보복 관세하려다가 우리 합의하자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뭐 이러면서 유럽 집행위원장도 맞아요. 예. 무관세로 우리 나가는 게 어때? 예. 그랬더니 트럼프 그걸로는 안 되니까 더 좀 생각해봐. 우리에게 줄 것이 더 뭐 없는지 더 생각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세계 곳곳에 50개국가, 70개국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중국을 제한 국가들하고는 어느 정도 그렇죠. 정리가 지금 저는 빠른 속도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각국 정상들이 전화 오고 있어서 협상하자고 한다. 저자세다. 지금 우리는 더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중국하고의 한판이 저는 가장 큰 승부수일 거라고 보고, 그러게요. 이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이것이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다라면 미국으로서는 되게 난처한 상황에 그러니까요. 트럼프 행정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중국이 근데도 이렇게 104%의 강력한 간세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지던트 C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C하고 협상할 생각은 있으니까, 문 열려 있으니까 우리 2019년에도 18년에도 하지 않았어? 그거 기억하면서 자 이제 갖고 들어와라고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지금 즉 막판으로 싸우면서 큰 판 가면서 정말 크게 싸울 것 같으면서도 협상의 문은 확실하게 열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쪽에서는 협상을 시도할 거고, 이걸 또 중국이 모를 일은 없는 거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입 금지라든지 가금류 수입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월가에서는 뭐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채를 몰래 팔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이. 네, 중국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도 협상을 잘하는 나라잖아요. 네. 대단히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페이크를 쓰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 선수들이 스포츠 할 때처럼 이렇게 하면서 중국도 계속 다양한 페이크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페이크의 주가도 지금 출렁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도 중국이 뭔가 뭐 다른 걸 할 것 같다니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변동성이 심각하게 강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 이걸 예측까지 하면 제가 여기서 좌판을 깔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수많은 시그널, 신호들 중에서 네. 그리고 소음도 많고 지금 뉴스에서는 중국과 미국에만 집중하셔도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벌써 일주일 안에 이렇게 윤곽이 좀 잡혀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중국 편을 들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네. 그러게요. 유럽이 이제 그냥 미국 편한테 붙어서 훨씬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너무 급등을 했다가 다 반환을 했잖아요. 중국 뉴스 하나로.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은 합의를 할 수 없구나라고 이제 시장은 정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가기는 어렵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지막 예를 들면 카드 같은 경우는 안 꺼냈어요. 우리 테슬라 막아버리겠다라든지, 테슬라. 애플 안 산다. 공장 지금 스톱시키겠다든지, 반미 정서 확 일으키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때가 정말 저는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든 뭐든지 간에 마지막 보루는 꽃놀이 펴는 쉽게 얘기해서 쥐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네. 판을 흔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매출에서 25%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애플의 제품의 생산이 아직까지 80%가 중국에서 되고 있어요. 아무리 애플이 지금 미국에다 투자해서 공장 짓는다고 해도요, 5년, 6년 걸리고요. 그리고 공장 만들었더니 진짜 $3,000 아이폰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뭐 이 흔히 말하는 공급망 구조 자체가 같이 오지 않는 이상 공장 한두 개 온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필요로 하고요. 중국도 미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간에 의존도는 약화되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강력한 서로의 필요성들은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판을 깨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막판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있었어요.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 걸고 있던 거는 시진핑 정부의 몰락,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외교 목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고 외교 문서에서 나왔잖아요. 이거는 정말 벌써 저쪽에서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자존심을 안 건드려요. 난 프레지던트 씨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나오기에 연락이 올 거라고 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존중도 슬쩍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이자의 권력자들에게 대한 존중을 해주면서, 근데 중국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이러한 전략을 하고 있는 거지, 감정을 건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의 기술을 잘 발휘하고 있다. 네. 트럼프. 네네. 물론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실 분도 있고, 저도 이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부정적으로 평가할 판 많죠. 왜 굳이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계를 다 흔들고 이 시기에 또
주식을 파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손해 보면서 예를 들면 지금 마진콜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네. 아시는 것처럼 마진콜은 대출 통해서 주식을 담보로 이 대출을 해서 주식을 투자한 네. 거고 그러면 주식 가치가 내려가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마진콜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 마진콜은 또 다른 마진콜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판을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야 되느냐의 부분에서는 저는 의문이 있는데 또는 여기서는 스콧 베센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CNBC와에서 인터뷰에서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주식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단히 큰 부자들이 많고 네. 나머지는 주식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여파 있는 거 아니다. 사실 저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통은 치유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고통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혼란들을 저는 예상 안 하고 이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 부분에 있어서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미국은 지금 이 흔들리는 거를 흔들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건 다 계획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큰 흐름에서는 이제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까지 내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세컨드 카드, 서드 카드, 그러니까 두 번째 카드와 세 번째 카드는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이거마저 준비 안 했다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행정 수반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관세 협상만 이루려고 그냥 단기간에 이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연쇄적인 효과가 지금 그렇죠. 예상치 못하는 부작용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작용을 덮는 것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성과를 만들어서 경제에 활력을 집어줘야 되는 거고 결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본인이 원했던 또는 어떤 제조업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모든 것을 1년 안에 선거 1년 6개월 남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여러 번 아시는 GDP는 중요한 건 C도 있지만 소비도 있지만 I가 있잖아요. 네. 생산설비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현대자동차 좀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관세 없을 거야 그러면서 또 25%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생산설비 투자는 그렇다고 현대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시작되면요. 당장 여기에 물류가 들어가고 당장 여기에 고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완성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의 우선은 방향점을 틀었다. 네. 그래서 티핑 포인트를 만들었다. 이 부분을 치적으로 할 거고, 근데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경기 활성화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경기가 흔들리면서 연준이 기준금리까지 낮춰주면 이거는 고마운 일이죠. 너무 해피하고 행복한 일인 거고, 네. 그러면서 이 투자까지 살아나면서 다시 심리전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 결국은 투자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곳곳에서 주마다 막 곳곳에서 투자 깃발. 저는 이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거 저렇게 협상 잘못했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더 얹어야 되는데 더 얹을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보조하기로 했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있잖아요.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 확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정도도 각오를 한다고 그거 안 받고 그 부분 한국 정부가 투자하겠다. 그러면 더 줘야 된다. 그렇죠. 더 줘야 지금에서 조선은 그거는 우리에게 좋은 거지. 미국에 그게 뭐가 좋아요. 그거 일본으로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 가져오겠다. 그걸 위해서 그쪽은 알래스카 개발해라. 오케이 거기까지는 하는데 뭔가 I 부분에서 그러니까 투자 부분, 생산 설비 투자 부분에서 확실한 요구사항을 저는 가져올 거라고 보고 이건 달러가 다시 유입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미국의 흔히 말하는 리쇼링이라고 하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기브 앤 테이크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현 정부도 저는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아마 더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리쇼링이 지금 현재의 최종 목표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솔직히 네. 관세도 리쇼링을 하기 위해서 자꾸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네. 이제 이렇게 무역 관세로 흔들고 그다음에 환율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율이랑 지금 관세랑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건데 네. 근데 트럼프는 약세를 원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믹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뭐 잘 아시는 제핀 딜레마라든지 이런 거에서 네. 나오는 것처럼 달러는 강세가 될 수 있고 약세가 될 수 있는 걸 양자역학의 큐비트처럼 이 강세와 약세가 동시에 들어간 항상 전략을 쓰잖아요. 왜 또 강세가 되어야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수출을 잘하려고 무역 수지를
적자를 축소하려면 또 약세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약세를 얘기하면은 재무부 장관이 강세를 얘기하고 재무부 장관이 약세를 얘기하면 대통령이 강세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강세와 약세에 대한 메시지를 혼란을 주는 거는 저는 기축동화가 갖고 있는 축복이자 저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도 너무 혼란을 가질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세로서 누릴 것, 즉 무역 적자 수지만 줄이면은 약세건 강세건 문제가 없는 거고 기축동화의 가치, 자기네 지위만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강세건 약세건 상관없는. 그렇기 때문에 구간으로 볼 때는 약세로 갈 수도 있고 구간으로부터는 강세를 갈 수 있는 이러한 변동성들을 저는 달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또 우리가 강세 약세에 집중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원달러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엔화나 유로나 그다음에 호주 위안화. 달러를 보거나 위안화를 보면 네. 실제로 위안화는 달러 인덱스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어떤 통화는 강세가 되고 어떤 통화는 약세가 되고 이게 결국 무역으로 해결돼야 맞아. 될 부분인데 네. 실제로 저렇게 막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뭐 트럼프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관세를 가지고 있는데 약세를 조장한다거나 이러면 내가 더 때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투자자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세 효과가 100% 투영되지 않습니다. 바로 환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관세 효과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차피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인 네, 거니까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거는 약세가 되는데 이때 약세로 갈 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중국 정부가 위안화 더 약세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연스러운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너네 의심스러운 행동 그래서 더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관세 효과를 무마시키지 말아라. 이거 지금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위안화가 지금 뭐 안정세를 취한다. 특히 뭐 중국 증시가 지금 안정세를 취한다라는 것은 뭐 중국에서 자금을 풀어서 뭐 주식을 사들인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있는 얘기들인 거고 무언가 지금 다들 자기네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는 이때 자연스럽게 위안화가 약세가 될 때 더 약세가 돼서 왜냐 지금 미국만 지금 경제가 그만큼 좋았지만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중국 내수 시장을 살리고는 있지만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네. 유럽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2년 넘게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약세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해서 유럽 경제의 수출력을 회복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중국도 수출력을 회복하면서 내수 시장은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거는 수출만 기다렸다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를 이제 강화하는 정책도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수출도 중국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오버캐퍼시티로 과잉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그렇죠, 항상. 그렇다면 수출은 해야 되는 거고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약세가 중국 정부에게는 반드시 추구해야 될 네. 목표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그도 청산 얘기도 있지만 나오고 지금 일본 총리가 국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지금 현 상황을 국난이라고 표현하면서 종합대책본부의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게 지금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가기 위해서는 엔화 강세 감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지금 강세로 방향성을 지금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 정부는 엔화를 약세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생각은 좀 접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은 엔화 강세를 명확하게 가고 있는 거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마다 좀 다른 이런 환율 정책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풀겠다.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위안화 약세되는 게 당연한 네. 수순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네.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돈 안 풀었었는데 이제 나도 돈 풀 거야라고 네, 이미 얘기하고 있죠. 얘기를 해서 약세가 약간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관세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로 돌고 있잖아요. 그거는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인 거죠.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로서 지금 달러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사람들이 엔화라든지 그래도 그나마 안정성 있는 유로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저는 일시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유럽 연합이라든지 독일 정부라든지 프랑스 정부가 유로화 강세를 원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지금 있는 것은 투자자들에 의한 이러한 변동성들이 큰 시장에서 지금 안전 자산을 찾으려고 하는 지금 노력들 속에서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도 가고 있는 거고 또 유로화라든지 엔화 쪽으로도 지금 흐름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환율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엔화 같은 경우 또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딱 생각 들 때는 이게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막 빠지는 건가 뭐 이런 이제 물음표도 많이 드는데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야 뭐 환율 차이로 하는 아비트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비트리지라고 해서 이제 환율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금리가 높은데 여기서 빌려 사는 것보다는 금리 싼 저기에서 빌려가지고 그 나라에 투자를 하니 또 거기 주식시장도 좋으니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거는 금리가 낮아지는 거였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다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만 얘는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높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엔캐리를 했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엔화 강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는 웰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만큼 마음에 드는 정부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투자자들의 흐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엔화를 지금 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평가절하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과정에서 평가절하가 미국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의해서 관세율을 정하는 걸 그냥 무익수지 적자폭으로 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이상한 공식까지 해서 놓고 저는 이거는 분명히 AI에게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래도 멋있는 수학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만들어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 협상 기간 내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달러의 그 외국 환율이 약세가 돼서는 대단히 저는 곤란해지는 상황이 네네. 있다고. 관세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강세되는 국가들을 더 선호할 거고 협상에게 유리한 조건을 좀 줄 거라고 보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금 미국하고 합의해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엔화를 약세로 빠뜨렸다가 미국에게 밑볼 이유는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1,500원 가려고 난리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한국이 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약세에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한국이 안전한 투자처라는 또는 한국의 경제 성장의 전망이 발달한 메시지가 없는 이상 한국 환율이 좋아지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진짜 트럼프의 속내를 알고 싶어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낮추겠다. 이거는 사실 뭐 트럼프도 원하는 거고. 네. 국채 수요를 뭔가 좀 촉발시켜서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면 사실 리파이낸싱 할 때도 금리도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재정 적자도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간밤에 3년물 국채 경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네. 예. 그 당연하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미국 예. 국채를. 그건 뭐냐면 미국이 약한 고리가 지금 국채라는 거죠. 37조라는 빚이 있고 네. 이게 대부분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고 그러면 이 국채에 대한 이자가 지금 올해 그렇죠. 2026년에 9조 달러고 예. 그러면 가능하면 금리 1%만 낮춰도 얼마나 이자 비용 절감되죠. 절감을 하겠어요. 예. 근데 금리를 낮추지 않고 높이려고 하면은 이 국채에 대한 가격을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역관계니까. 네. 그럼 국채 간격을 낮추려고 하면 수요를 없애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특히 여러분 그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단기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채보다 정권 말기에 오면서부터 단기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이 단기채에 대해서 메꿔야 되는 것이 2026년, 2027년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단기채 시장이 그래서 예. 훨씬 더 외국에서 이렇게 볼 때는 트럼프를 흔들기 좋은 가장 좋은 약한 고리일 수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고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베센트도 얘기하는 거지만 10년째 맞추겠다라는 건 이것도 맞추겠지만 만약에 페드가 연준이 도와주지 않으면 국채 쪽으로 우리가 관리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할게라고 저는 얘기할 거고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도 국채에 대한 저는 강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채 강매. 네. 100년짜리 채권 얘기. 그렇죠. 같은 100년 거. 채권도 그런 거고요. 단기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면 한국 정부도 협상할 때 단기채 얼마 살게. 네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은 저는 이런 협상을 아직 디테일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디테일에서는 슬쩍 단기채에 대한 구매라든지 이러한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각국 정부들이 미국에 기여할 것인가도 저는 기여도를 측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채를 사줌으로써 달러가 강세가 되게 해줘서 네. 이제 좀 이제 기여를 체크해주겠다. 네, 왜냐하면 2026년은 9조 달러라고 하는 단기채에 대한 이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채권을 또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채권을 누가 사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무언가 요구사항이 이것이 안 되면 2026년 중간 선거는 어려워집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조금 빠르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한 2개월 내에는 승부를 크게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2개월.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러한 변동성 심한 시장에 하면 제가 진짜 판을 깔아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뭘 어떻게 얘기하기는 되게 불확실성이 있지만 네. 분명하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 액션들이 나올 거고 관세 협상에서도 다음 수준의 요구 사항이 즉 다음 카드를 생각한 요구 사항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AI 국가 전략을 나오면서 동맹을 형성하면서 중국 AI는 쓰지 않는다든지 네. 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일본과 한국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부활시키기 위한 전략들 속에서 AI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또는 시설 투자라든지 리쇼어링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의 종합 패키지를 요구할 거고 거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빨리 사인을 해주는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거죠? 아니야. 아닙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해 중국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려 10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한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걱정이 앞서는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대비해서 체크해야 할 월가 이슈와 종목 짚어봅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한 새로운 S&P 500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 5,6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의외인데요. 다만 4,000에서 7,000까지의 넓은 예측 범위를 함께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10년마다 최고의 시비를 놓친 투자자는 수익률이 67% 수준에 그쳤지만 시장에 계속 남아있었을 경우 24,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흔들림 속에서도 장기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단기적으로 무역 갈등이 부담이죠. 관세 전쟁으로 인해 S&P 500 기업의 이익은 약 10에서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보다는 가치주, 현금 배당이 안정적인 대형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선 채권보다 주식이 우위에 있다는 역사적 사례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번 무역 갈등이 2008년 금융위기처럼 단순한 수출입 타격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자동화와 회계 처리, 글로벌 소싱 전략 등으로 기업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채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현금 흐름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월 9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 관련 할증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따른 것으로 반도체 칩 자체는 면제가 됐지만 메모리 모듈과 SSD 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되면서 해당 제품들의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론은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출하되는 제품들이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노트북, 차량,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고 있어서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실 마이크론은 지난 3월에도 예상보다 빠른 수요 증가를 이유로 가격 인상을 통보한 바 있었고 3월 21일 실적 발표 당시에는 관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긴장과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골드만삭스가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는 2025년 말 브렌트유가 배럴당 62달러, WTI는 58달러로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거나 글로벌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유가는 각각 45달러에서 58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오펙 플러스가 공급을 늘리고 글로벌 수요도 둔화된다면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유가 동향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104% 고율의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또 중국의 맞불 관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보복에 나선 상황이고 중국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미중 관계의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지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치킨 게임이 계속 치닫는 양상입니다. 관세 상황 정리해보고요. 중국 증권행정연구원 안유아 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보여지세요? 사실 뭐 트럼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조업이 공동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달러 패권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이 일정 부분 회귀해야 된다는 거 확실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복 중에 하나로 대외에서의 제조 비용을 올리고 미국 국내에서의 제조 비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기업들이 미국 국내로 회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는 전략으로서 관세를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게 공급망이 이미 굉장히 글로벌화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임기 4년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그렇게 우리가 제조업 공급하는 하다못해 그 연필을 만드는데도 수십 개의 공급망이 조립이 돼서 연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뭐 하물며 다른 제조업은 또 말할 나위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관세를 이렇게 부과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지는 사실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네.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관세라는 정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실패가 됐을 때는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미국 달러의 패권을 잃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3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역사적 교훈이 있잖아요.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그 관세법안이 결과가 이미 나왔거든요. 네, 네. 당시에도 1,028명이 되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관세 조치 취하면 안 된다. 근데 당시 후보 대통령이 안 듣고 계속 고집해, 당시에도 공화당이거든요. 예. 고집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막 1929년 경제공황의 거의 40년대 그 이후로 80년대까지 끌어오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역사는 실패라는 걸 이미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실물 무역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실물 무역에서는 적자지만 사실은 우리가 금융 무역에서는 특히 요즘에 말하는 클라우드 자본, 네. 플랫폼 자본은 다 흑자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테슬라 포함해서 이게 클라우드 자본, 플랫폼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파는 이 클라우드 자본은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지금 흑자 규모는 2,8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데만 관세를 때린다는 거는 자기네 이익을 보는 부분은
말을 안 하고 사실은 상당 부분 여기에서 이익을 남기고 또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남겨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간 달러들이 다시 미국 자본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주가를 엄청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최고 갔을 때 3조 8천억까지 갔어요. 시가총액이. 저 3조 그러니까 클럽. 캐피탈 게인에서 돈을 남기고. 예. 근데 무역을 향해서만 실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는 손해본다, 침략당했다, 뭐 착취당했다 이러면서 관세를 따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더 빨리 약화시키는 뭐 해방의 날이 아니라 더 빨리 몰락하는 걸 가속화하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의 시스템 네. 내에서는 금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클라우드 자본이라는 게 이제 네. 금융도 포함되잖아요. 네. 금융과 플랫폼 그렇죠. 이제 기업들. 근데 네. 이제 지금 보통은 금융기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면서 기존의 무역 적자 있던 부분들을 더 빼갈 수 있었는데 중국은 이제 그걸 실패했잖아요. 네. 중국이 막았죠, 결국은. 네. 잘 막은 건지 안 막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잘 막음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런 관세 이제 현물 시장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그렇죠. 어떠신가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WTO 체제 내에서는 글로벌화에서는 미국이 양쪽에서 돈을 남겼죠. 하나는 실물에서도 굉장히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셌어요. 사실 2009년까지도 제조업 1위가 미국이었어요. 29% 차지했거든요. 네. 지금 확 떨어졌는데 지금 중국이 1위입니다. 근데 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이 제조업에서도 글로벌화해서 이익을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 개방을 외쳤던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의 금융 자본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또 금융 자본으로 해서 또 캐피탈 게인을 많이 남겼죠. 뭐 한국에 많이 왔었고 또 중국에 가서도 중국 5대 은행들이 대부분 미국 자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의 JP모가 엄청난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 터지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한순간에 왜냐면 미국 국채를 당시 외환보유액이 80%를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빡 터지니까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면서 중국 정부가 뭘 느꼈냐면 아무리 이 실물 무역에서 이익을 많이 남아도 네. 그게 외환보유액으로 표현이 됐는데 결국 금융에서 다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험을 쌓아서 위안화 국제화를 정식 2009년에 실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본시장은 자본항목 계속 개방 안 했죠. 안 했죠. 왜냐하면 한국 경험을 굉장히 참고한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안화 국제화를 하고 자본항목은 개방을 안 하니까 미국이 잘하는 헤지 펀드들아 이런 펀드를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공매도나 이런 수법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어떤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한머니가 들어갔다 안 되니까 네. 금융에서는 남기기 힘들었죠. 근데 지금 또 제조업에도 중국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이 흑자 국가로 되고 중국이 이제는 미국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제조업이 올라와 버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보기에는 이제는 WTO 체제가 자기네 입장에서는 손실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체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은 계속 글로벌 협력을 말하고 다자가 협력을 말하고 개방을 말하고 미국은 계속 보호주의를 얘기하고 결국은 본질은 경쟁력의 변화였죠. 그러니까 항상 자국 이익 중심으로 네네. 자기네 잘할 때는 개방, 못하니까 닫겠다. 지금 각 국가별로 다 자국이 우선입니다. 네. 공급량이 더 늘어난 부분을 네. 중국이 일부러 드라이브를 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보통 이제 중국 공장들은 만들 때 네. 제가 들을 때는 한 1.2배 정도를 목표로 만든대요. 내수 다 쓰고도 네. 남은 만큼을 무조건 만들기 네, 때문에 네, 네. 실제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실제 수출했을 때는 그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아무도 없게 세팅을 해버린 상황이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코로나 때 한번 이제 봤더니 진짜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했더니 갑자기 러시아 돈을 확 막아주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또 그냥 진짜 달러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금을 살 수밖에 없었고 네.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안 하면 말씀하셨듯이 패권을 뺏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실제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더 백헌을 빨리 뺏기는 네. 거꾸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역효과가 날 네, 수도 오히려 있다. 거꾸로 지금 네. 뺏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뺏기는 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네. 글로벌하게 이 구조 자체가 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좀 길게 보면.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굉장하게 내시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또 게임 상대자가 엄청나게 서로 게임 파워를 하면서 결국 내시 균형, 그러니까 협력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인데 미국이 지금까지는 단일 패권주의였어요. 그러니까 헤게모니였죠. 아무도 미국을 상대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단독 패권주의 하에서는 전 세계 무역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규칙 기반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절대 강국이기 때문에 많은 작은 나라들 그리고 많은 굉장히 약한 나라들을 서로 마음을 오픈해서 무역하게 하려면 이게 헤게모니 국가를 믿게 해야 돼요. 그런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큰 나라보다 헤게모니 국가가 우리 규칙을 지켜갈게, 이걸 지킬게 이래야 많은 나라 들어옵니다. 그게 WTO 체제였어요. 미국이 가장 센 나라니까 그 규칙 기반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내수 균형에서 만약에 도전자가 커졌어요. 그래서 얘 실력까지 왔어요. 그럼 둘이 조금 약한 거예요. 그럼 둘이 막 이렇게 막 경쟁하는 상황이 오면 절대적 강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절대적 강자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규칙 기반을 무시하고 파워 기반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딱 그 단계거든요.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싸워요. 싸우다가 둘이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이제는 서로 못 이기는 상황하고 출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세계는 다시 규칙 기반으로 가요. 그럼 다시 중간에 짧게 규칙 기반으로 있다가 결국 이 상황에서 만약에 후자가 도전자가 치고 올라가서 다시 헤게몬을 장악하면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힘으로 또 이 처음에 1등자를 누르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완전히 패권 국가가 바뀌어버리면 다시 또 세계는 규칙 기반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단계냐면 원래 헤게모니 국가와 지금 도전자가 막 치열하게 힘의 균형 싸우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패권 국가가 힘으로 누르는 과정이고 그럼 둘이 막 출혈하면서 싸울 거야 한동안. 그러다가 둘 다 손해보면서 중간에 짧게 또 다사 규칙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에 정말 계속 이겨버리면 예를 들면 뭐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그러면 다시 또 중국 주도의 어떤 파워 게임 질서로 가겠죠. 그러면 또 이 미국은 그때는 당혹스러워지겠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먼저 힘의 균형으로 밀어버렸는데 얘네가 읽어버리면 그때 가서 자기네 규칙 기반으로 말해버리면 너는 왜 힘의 균형을 해서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카드 쓰는 걸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WTO 같은 경우도 거꾸로 중국이 지금, 예. 소송을 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만들어 놓고 네. 지금 자기네는 파워 게임으로 가버렸죠. 근데 혹시나 만약에 어느 날인가 중국이 완전히 헤게몬을 잡게 되면 그때 가서 미국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많은 나라들한테 야 우리 규칙 기반으로 하자. 이러면 누가 말 듣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트럼프 미국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먼 데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요 사이에 있으니까 세계가 혼란이 온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게 중국이 이런 고유력 관세를 감내할 수 있는, 인내할 네. 수 있는 상황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되게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예, 예. 근데 중국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네, 중국이 원죄이기 때문에 원죄. 그러니까 지금 본질이 중국이 생각하는 미중 갈등의 본질은 뭐냐면 중국은 잘못한 게 없다. 네. 우리는 그냥 시장 원리로 그리고 WTO 체제에서 시장 경쟁으로 했더니 우리 완벽한 국내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먹혔고 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경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네. 미국이 거기다 대고 너는 절대 우리를 좋아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잘 살면 안 돼. 너는 우리를 좋아하면 안 돼. 이렇게 중국이 그냥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아무 말 들어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만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다시는 잘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요 자리에 요대로 있을 겨. 이렇지 않은 이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중국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게. 네, 그래서 뭐 과세 내려해서 뭐 어째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원죄, 미국이 생각하는 건 중국이 원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합의를 할 수 없겠네요. 없죠. 왜냐하면 합의가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세가 이미 네. 첫 임기 때
트럼프 이길 때 이미 25% 때렸어요. 그리고 바이든 와서 그 취소는 안 했어요. 네.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어사부터 10%, 20% 때렸죠. 네. 그리고 이번에 34% 때렸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 가시아가 50% 추가했죠. 실제는 104%가 아니라 129%입니다. 그러게요. 129.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로 중국 탈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100% 때려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는 이미. 이미 굉장히 100% 넘어가면 이미 게임이 예, 예. 어제는 끝난 거예요. 뭐 제품 가격 2배 이상 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뭐 이해하고 이렇게 고개 숙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안 보는 거지. 아니 그래서 중국은 그럼 버틸 네. 수는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서로 목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있잖아요. 둘 다 엄청난 출혈이 나는 거죠. 엄청난 예, 출혈. 왜냐하면 지금 산업 구조를 보면 예.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7대 산업이 전체 두 나라 무역의 95%를 차지해요. 이 7대 산업이. 근데 구조를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가전, 생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이 절대적으로 반도체까지 네. 미국에 수출합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건 딱 한 가지 종목이에요. 장비입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중국은 절대적으로 장비가 전반적으로 장비 산업이 중국이 약해요. 그래서 이 수출입 무역 구조를 보면 장비, 기계 장비나 이런 장비가 주로 중국에 수출하고 사실은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군사무기, 네. 비행기,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전략적 경쟁자라고 하니까 절대 수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실제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을 높은 거 수출하면 바로 무역 적자가 해결되거든요. 네. 그렇잖아. 자기네 경쟁력 있는 거 수출해야 또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중국이 100개 간다고 수출을 절대 안 해. 보호주의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잘하는 건 수출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네 경쟁력 없는 데서는 중국이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싸게 하니까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리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주식을 사야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중국 보기에는 도리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건 서로 윈윈이잖아요. 네. 그냥 너네 잘하는 걸 우리한테 다 수출하면 무역 적자가 바로 해결돼요. 반도체만 수출해도 무역 적자 해결되고 군사무기만 수출해도 무역 적자 해결되고. 근데 근데 전쟁 나를 쏠 줄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잘하는 건 안 하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말 도리 안 따진다는 거예요. 기술 유출될까 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잘한 거는 무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군사 경쟁이잖아요. 네. 패권 경쟁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기는 수출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산업 구조의 문제죠, 결국. 산업 깨면 자기네 다른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던지. 근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애플 하나 예를 들게요. 애플, 예. 애플이 최저 사양가가 $600라고 우리가 네, 했을 네. 때 거기에 애플이 요 회사가 벌어간 돈이 $329예요. 근데 중국에서 다 만들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실제 $600 중에 중국이 벌어가는 거는 6.45달러밖에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나머지 맞아요. 누가 벌어간지 알아요? 미국, 애플. 한국이 $80 벌어가고 네. 독일이 $16 벌어가고 프랑스 한 $1 이런 게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이 흑자를 남기는데 중국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중국에서 나가니까 중국이 흑자를 남기지만 실제는 뭐예요? 다국적 기업이 다 벌어간 거예요. 숫자만 중국에 기록이 됐는데 왜 우리를 다 때리냐 이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돈은 내내 벌어가고. 왜 그냥 무역 수지만 이렇게 우리 숫자로 남긴 거고 우리는 돈을 못 버는 건데 왜 우리를 때리냐 이거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사실 그 안에 부품 다 따지고 보면 다 해외 선진국이 벌어가거든요. 왜 애플은 뒤에 써 있잖아요. 메이드 인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잖아요. 맞아요. 메이드 인 맞아요. 어디라고 안 써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관세 전쟁이 계속하면 누가 손해겠어? 답이 나왔잖아요. 다국적 기업이 손해죠. 사실은 그렇죠. 애플이 제일 크게 손해 볼 거고 테슬라도 중국에서 세계에 수출하는 걸 다 중국에 생산해요. 얘네들이 가장 지금 주가가 반토막 넘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납품하는 데만 힘든 거네요. 그러면 이제 $1도 힘들어지고. 한국도 전 세계 글로벌 공방에 다 이렇게 노출이 연결이 됐잖아요. 돼서. 한국 산업 특징이. 네. 그래서 이런 한국 같은 나라들,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가장 크게 이 공급망 붕괴에서 타격이 크죠. 네.
그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이제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맞아요. 여기에서 또 이제 미국이 조금 더 AI 패권 전쟁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그 AI 관련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정작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해외에서는 어떻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중국 기업인들하고 대화 나누면 예. 중국하고 미국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미국은 혁신을 하는 나라고 네. 그러니까 영에서 일을 만드는 네, 네.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핵심 국가고 중국은 뭘 잘하냐면 일에서 엔계를 만들어내는 걸 잘한다. 다시 말해서 응용과 모방을 잘한다. 그렇죠. 근데 응용과 모방을 하는 나라와 혁신 나라는 한 등급이 아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맞다. 그냥 다르다. 그러니까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딥시크가 나온 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처음으로 중국도 이제는 0에서 1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게 외국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보다 정작 중국 사람들한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혁신을 어떻게 해? 이거는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못해. 이런 굉장히 과학기술 좀 패배주의가 좀 성행했어요. 우리는 항상 응용만 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딥시크의 출현으로 우리도 할 수 있네? 이러면서 지금 중국 특히 젊은 애들이 뭐 탕핑 이런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위기가 확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네. 이제 그래서 지금 중국 공대 워낙 공대가 셌지만 지금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이 다 공대로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0에서 1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